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먼저 조태열 장관님께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시거나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피의자 윤석열이 3일 밤에 10시 계엄 선포를 최종 결심을 하고 밤 8시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5명과 국정원장을 콕 집어서 대통령실로 따로 소집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이 8시에 피의자 윤석열에게 용산집무실로 오라고 직접 전화 받으셨죠, 장관님? 저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거기 이유를 좀 설명하던가요? 모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불려온 것으로 잘 압니다. 8시경에 모인 멤버가 먼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가셔도 도착해서 괜찮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5분만 있었습니다. 네, 별도 혹시 국정원 지시사항을 제가 같이 받으신 바가 들어갔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들어가서 계엄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시사항을 받으신 바가 앉자마자 있으신가요? 계속 계엄 선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으셨나요? 동시에 A4 용지에 하나를 A4 용지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때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8시 멤버 모두가 다 계엄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야 비상계엄을 들었다. 그 전에는 연락을 받을 당시에는 국무회의도 비상계엄도 듣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영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시까지 모인 사람들은 다 국무회의 참석 배석자인데요. 국정원장님은 왜 불렀다고 하던가요? 이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오라고 그렇게 하신 게 추측하시는 거죠? 네, 네. 추측합니다. 가서도 왜 불렀는지 따로 용건을 듣진 않으셨나요? 듣진 않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별로. 그리고 따로 문건을 받거나 지시사항을 받으신 것도 없으신가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실무 편란상 그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두 곳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국무회의고 그 전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2017년 문건에도 나오고 국가전쟁 지도지침에도 이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앞서 말한 이 8시에 먼저 연락을 받은 멤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NSC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조태영 원장님 혹시 12월 3일에 NSC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멤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개최를 시도하신 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게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었고 이 모임이 NSC 모임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몇 명만 콕 집어서 국무위원들과 몇몇 조태영 원장님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로 불렀을까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핵심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엄 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월 말 22대 총선을 앞두고 피의자 윤석열이 같이 식사하시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용현과 소위 그 충성 장군들이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을 수차례 얘기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거의 9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과 피의자 윤석열이 치밀하게 이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절차적 요건 정도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일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NSC 멤버십으로 추정되는 8시 멤버만 소집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 NSC도 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이 어떤 절차적 요건도 충족할 생각과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실패하면 내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식의 사후 정당화로 이 실체적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위헌성과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군경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국헌 문란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12월 3일 안건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그리고 부서도 없이 국무회의로 조작된 채로 남겨져 있는 이 조악하기 짝이 없는 국무위원 모임,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국무위원 모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건 누가 만든 건가?
부를 생각도 없었던 국무위원 몇 사람을 9시 넘어서 더 불러가지고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고 마치 소집된 것처럼 꾸며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던 내란 공범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날 8시에 전화 받고 30분 후에 대통령실 도착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지 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런 심의라는 규정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심의라는 게 있다. 이 부분이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죠.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본인이 이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설득하기 위해 직접 소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사실 비상계엄을 막고자 했다면 이 국무회의로 심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는 내가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박차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김서구 차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그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를 계획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라고 적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소장이 좀 사실과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약간 평가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회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소장이 김용현의 진술을 가지고 만들었기 네. 때문에 벌어진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데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만 기소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검찰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본부로부터 저희가 본부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은 사항이라 언론 보도 외에는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좀 알겠습니다. 각별히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더해줄 뻔한 초유의 이 국무회의 조작 사태가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기획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공조했다라는 건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검찰 공소장의 국무회의 부분이 윤석열이 왜 8시 멤버를 먼저 소집했는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왜 9차례로 나뉘어서 일부만 소집되었는지 이 국무회의 조작 사태가 예견된 이 국무회의가 왜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 장군들에 대한 수사처럼 충성 장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8시 멤버가 계엄 직전에 윤석열에게 지시사항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